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아니라 지난 9, 10월 강의 때였는데 어느 분이었더라? 여기 계신 분 같은데 어느 분인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네. 지난번에 여기서 9, 10월 과정 이제 마지막 강의할 때 손익의 결산 정리 분계 설명 드리고 나니까 귀갓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죠. 회계 원리 목표 점수를 그냥 60점으로 내려야 되겠어요. 복잡하니까 왔다 갔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나와서 60점 맞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문제 나오면 당연히 100점 맞아야죠. 이번에도 아마 며칠 뒤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회계 너무 어렵다. 목표 점수 낮춰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실 수 있어요. 며칠 있다가 강의할 때는. 잊지 마시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매주 세 번째 일요일은 보강이 있습니다. 10시부터. 매주가 아니라 매월. 세 번째 주 일요일은 항상 수업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일요일에 그게 설 연휴가 끼어 있다든가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한 주를 앞당기거나 뒤로 늦추겠지만 그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죠. 참고하시고. 그러면 아마 그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것도 설명을 드려요. 미리 이번에 기초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완벽한 숙달을 시켜드리겠다는 의도죠. 자, 어쨌든 지금은 20쪽에 있는 자산의 예를 설명드리는 중이고, 자산의 예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린 게 현금. 여기서 기억할 건 현금도 자산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자산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라 그랬으니까 요 화는 화폐, 돈을 말하는 거고, 재는 재산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건 돈이 되는 것들이죠. 현금을 많이 기업에 유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이죠. 재산이 될 수 있는 물건들.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 것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상품 같은 걸 예로 들어 볼 수 있어요.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 자, 거기 보면은 이제 20쪽에 한두 가지는 꼭 외워야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현금부터 맨 끝에 계약 자산까지 자산의 예가 쫙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설명 나와 있잖아요. 이 설명의 경우는 국제회계 기준서상의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상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상품은 이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사다가 파는 거. 사다가 파는 거. 바꿔 말하면 팔려고 사온 거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단기간 내에 팔려고 사왔을 때, 이때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앞으로 제가 수시로 원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원가. 원가라는 건 뭘 말하는가? 모든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대가, 매입을 위해서 지급한 대가, 어떤 특정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급한 모든 대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0만 원에 구입을 했다. 그럼 토지의 원가는 100만 원이 아닙니다.
왜? 토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등기 등록을 해야죠. 취득세 같은 것도 내고. 그렇죠? 취득세라든가 등기 비용 같은 게 있다면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 거. 한마디로 모든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급한 모든 대가. 우리는 이걸 원가라고 하는데, 자, 상품 사다가 파는 거다. 바꾸어 말하면 팔려고 사온 거다. 팔 때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원가에다가 일정한 율의 이익을 가산을 시켜서 팔죠. 어쨌든 사다가 파는 거, 팔려고 사온 거, 우리는 회계상에서 그걸 상품이라고 한다. 제품이라는 게 있어. 제품 뭐냐? 사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만들어서 파는 거. 팔려고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만드는 제품의 원가에다가 일정한 율의 이익을 가산을 시켜서 파는 거지요. 어쨌든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우리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팔려고 만들었을 때 우리 이걸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가다가 TV 같은 거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제품 사왔냐라고 묻는 내용들이 있더라고. 드라마에 참 그 드라마 보면은 그 작가들이 좀 공부 좀 했었어야지. 뭐 어떤 거 나오냐면은 보험금 냈냐고 묻는 거. 보험금을 어떻게 내? 보험금은 받는 거지.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근데 그 드라마 작가는 항상 모든 저기에서 보험금 냈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보험료를 내는 거지. 그죠? 제품은 절대로 사올 수가 없어. 자기네가 만드는 것만을 제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원재료는 뭐냐? 제품 생산에 투입할 물건입니다. 제품 생산에 투입할 물건. 이 자체는 꽃장 판매를 하지는 못하죠. 원재료는 나중에 제품화 시킨 다음에 팔아야죠. 제품 생산에 투입될 물건. 어쨌든 우리 회사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자산들을 재고자산이라고 말을 해요.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자산들을 재고자산이라고 말하고, 우리 시험에서 단일 단원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 하면 재고자산하고 잠시 후에 설명드릴 유형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은 뭘 말하는가? 자, 우리 교재 어디에 나와 있는가? 269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141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가 자산 끝난 다음에 부채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부채에서는 그렇게 공부할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정의를 외우는 데는. 이 해가 가기 전에, 물론 제가 중요한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1, 2월에도 강조를 하고 3, 4월에도 강조를 하고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다 제가 강의하는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당장은. 어떤 특정한 단원, 어려운 같은 것들은.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9, 10월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11, 12월 과정에서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알아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은 지난 강의 어떤 강의를 들어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자산을 설명드릴 건데 각 자산의 정의만 제대로 기억을 해도 여러분의 합격 점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회계상에서 재고자산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참, 저는 이게 회계 강의를 하다 보면 이 회계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이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용어 속에, 말 속에 뜻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잘못 만드는 용어는 재고자산이야. 재고자산. 자, 이거 말 뜻으로 보면 뭘 의미하는 거? 재고. 창고 안에 있는 자산,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죠? 창고 안에 있는 게 다 재고자산은 아니다. 그럼 무엇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가? 재고자산의 정의가 141쪽에 나와 있는데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하고 나왔어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이렇게 나왔죠?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예를 들어주면 되겠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품, 제품, 반제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입니다. 두 번째,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옆에다 괄호 열고 이렇게 써보세요. 제공품. 제공품. 제공품이 뭐예요? 있을 제자에다가 요거죠. 제공품. 뭔 얘기예요? 가공 과정에 있는 제품이란 얘기죠.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제품. 자, 여기서 통상적인 영업 과정이란 거 뭘 말할까요? 한 3년 전에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용어가 전부 다 바뀌어서 지금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이란 이거예요. 예를 들어 폐업을 한다. 개인기업 문 닫는 건 폐업을 한다고 말하고, 주식회사 문 닫는 거 흔히들 청산을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청산을 한다. 뭘 팔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버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통상적인 영업 과정이란 중간에 문 닫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도 재고자산이고,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도 재고자산이고, 세 번째 뭐라고 나왔는가?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들어볼까요?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그 옆에다가는 필기를 이렇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 원재료도 될 수 있고요, 소모품도 될 수 있고요, 가끔가다 소모품 대신에 저장품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소모품, 저장품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죠. 반제품은 설명을 안 했죠. 요 제공품과 반제품, 제공품과 반제품의 차이는 뭐냐? 제공품도 현재 생산 과정에 있는 제품이니까 미완성 제품을 의미하는 거고, 반제품도 아직 미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 제공품은 계속해서 제품 생산에 투입이 될 것들이고, 반제품은 뭐냐면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이런 거 있죠. 완전히 미완성 상태에서도 기업 간의 거래에서, 야, 우리 회사 급해서 그런데 너희 회사 그거 몇 프로나 만들었냐? 뭐 30% 만들었는데, 야, 그건 우리한테 팔아라. 있을 수 있죠. 미완성 상태에서 파는 게 이게 반제품이야. 또 필기할 필요 없어. 회계, 대한민국 어떤 회계 시험에서 자, 미완성 상태에서 파는 걸 무엇이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놓고 뭔지 못 알아들을까봐 이걸 쓴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요 아래 4번과 5번은 사실은요, 들어보세요. 국제회계 기준에 보면 재고자산의 정의는 요 3개밖에 없어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래 4, 5, 6번은 왜 표시를 했냐면은
바로 국제회계 기준서를 보면은 재구자산의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한 예로다 추가적으로 3개를 더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역시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다. 근데 4번과 5번은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이유가 위에 있는 거의 반복입니다. 볼까요? 4번.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 및 기타 자산 141쪽이에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 및 기타 자산. 결론은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재판매,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얘기예요. 5번 똑같은 얘기야. 완제품과 생산 중인 제공품을 포함하며, 요거 완제품과 생산 중인 제공품을 포함하며, 완제품과 생산 중인 제공품을 포함하며, 그 뒤에 뭐라고 나는가?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 요거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 이게 재고자산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 5번은 굳이 볼 필요 없이 3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6번은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어. 거기 뭐라고 나는가?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이렇게 놨어. 저를 보세요.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저를 보시고,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기업에서요 돈을 버는 방법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물건을 판다는 표현을 유식하게 말하면 재화를 공급한다라고 말을 해요. 재화를 공급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표현을 용역을 공급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버는 거 무조건 둘 중에 하나죠.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마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건설회사라고.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처럼 보여요? 건물 만들어 파는 거 재화를 공급하는 것처럼 보여요?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재화를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건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유는 건물의 원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원가 속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원자재 값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 아니면 노동력, 즉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건물의 원가 속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재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라면을 한 그릇 사 먹었어요. 재화를 공급받은 거예요? 용역을 제공받은 거예요? 그거 용역을 제공받은 겁니다. 라면. 사람들 그런 얘기하지. 라면 이게 솔직히 원가가 얼마나 돼? 자기가 원가 계산해 봐야지. 그 원가 속에는 라면 구매 가격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기타 관리비라든가 이거 전부 다 원가에 포함시켜야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놈의 동네는 김치찌개 하나가 9,000원이야. 저쪽에서는 4,000원인데 이 동네는 순 사기꾼이야. 아니죠. 그 동네는 뭐가 많은가 하면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원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거는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완공이 되었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원가, 용역 원가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 다 지어서 아직 못 팔았어요. 수익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요거는 개념은 제품의 개념이죠.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용역 원가. 그리고 이게 완성된 건물인데, 건물을 현재 요 정도까지밖에 못 지었어. 한 30%밖에. 지금까지 짓기 위해서 들어간 게 40억이야. 아직 팔지도 않고 그냥 짓고 있는 거니까 미완성 제품이죠. 개념은 제공품의 개념이에요. 다만 건설회사의 경우는 제공품이니, 이 건물을 제공품이니 또는 제품이니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럼 국제회 기준에서는 건물은 건설회사에서 뭐로 처리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기 뭐해 놓으니까 이게 개념을 정리한 거죠.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도 재고자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정의, 여러분들은 4개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번에는 그 문제도 여기다 집어넣지를 않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쉽게 나온 거는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자, 우리가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거. 원재료 말고, 원재료도 재고자산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원재료 말고 나머지 재고자산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소모품, 저장품. 특징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악센트를 좀 넣어서 해야 돼. 상품, 제품 이래야 돼.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소모품, 저장품. 전부 다 말 끝에 뭐로 끝났어요? 품자로 끝났죠. 자, 그렇다면 말 끝에 품자로 끝나는 거는 전부 다 재고자산인가? 아닌 것도 있어요. 뭐가 있는가? 흔히들 말하는 비품, 그리고 금융상품은 제외. 비품과 금융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말 끝에 품자로 끝나는 것. 잠시 후에는 이걸 유형자산이라고 강의를 할 것이고, 금융상품은 나중에, 금융상품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금융상품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이거죠. 비품과 금융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말 끝에 품자로 끝나는 거. 그러면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그 문제들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자, 과거의 기출문제, 지금까지 난이도 제일 쉬운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말로 불러볼게요. 자, 지문 순서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정답은 당시 출제 문제와 똑같아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알아맞혀 보세요. 1. 상품. 2. 원재료. 3. 저장품. 4. 제공품. 5. 시장성 유가증권.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자, 우리 시험에 그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문제도 문제 같지 않은 문제. 근데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요. 왜 오답률이 높으냐면은 너무 쉬워 놓으니까 그때부터 고민해. 설마 내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이게 주택관리사 시험이겠어? 최소한은 여기 무슨 함정이 있을 거야. 시장성 유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골라야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너무 쉬우면 자신을 못 믿으면 안 돼.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141쪽. 자, 약간 수정을 했어요. 너무 식상할까봐 약간 수정을 했고요. 실제 문제와 수준은 약간 그거보다 높아요. 1번. 141쪽 1번.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 한국 서점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서적. 재고자산 맞지요? 이게 상품이죠, 상품. 2번. 대한출판사에서 출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이. 원재료죠? 재고자산 맞죠? 3번. 주식회사 민국자동차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동차. 제공품의 개념이죠? 맞지요? 만세건설에서 분양을 위하여 공사 중인 아파트.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이죠? 자, 5번. 통일자동차 회사에서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업무용이죠, 이거?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린 이런 걸 유형 자산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잠시 후에 또 밑줄 치고 넘어올 겁니다. 유형 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기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밑줄 치고 넘어올 건데 어쨌든 자, 들어보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재고자산의 정의 4개 꼭 기억해야 되겠다. 아마 요 6번이 슬쩍 말장난 놀기가 좋죠. 예를 들어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의 경우 관련된 수익을 인식한 용역원가 하면은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괜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설마 얘가 답이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됐고요. 계속해서 20쪽 원위치 하시고 다음에 저를 보시죠. 자, 순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미리 써놓게. 우리 회계상에서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비품이라는 게 있어. 토지라는 게 있어. 차량 운반구라는 게 있어요. 기계장치라는 게 있어요. 선박이라는 게 있어요. 구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항공기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는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 구축물, 항공기. 그러면 대충 감 잡히잖아요. 건물이 뭐예요? 집이나 빌딩 같은 게 건물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거 뭐 그려놓은 거예요? 공장 건물 그린 거죠? 시험에 공장하고 나와도 이건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비품이 뭐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거. 뭐 다시 한번요. 가구하고 뭐라고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가구가 뭘까? 이런 거 안 나와. 비품은 자산이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지. 땅을 토지라 그래요. 자동차를 부를 때 차량 운반구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바퀴가 달린 것들이죠. 뭐 다시 한번요. 바퀴가 몇 개 달려야 돼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자동차를 부른 차량 운반구라고 한다. 아, 그냥 차량 운반구라는 용어 몰라도 돼요. 아, 자동차도 자산이겠구나.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제품 만드는 기계, 배를 부를 때 선박, 구축물은 뭐냐면은 이렇게 토지 위에 오랫동안 고정, 부착되어 있는 것 중에서 건물이 아닌 건 전부 다 구축물입니다. 예를 들어 교량, 육교 같은 거, 철탑, 대형 광고판 같은 것들, 그렇죠? 전봇대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고압선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축물이에요. 역시 시험에 구축물은 다음 중 무엇을 어떤 것이 구축물일까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막연하게 건물이 아닌 거 구축물이구나 이렇게. 비행기가 항공기 같죠.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
집이나 빌딩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부의 건물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이나 빌딩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이라고 쓰고 가구나 가전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품,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이런 건 필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통일이 됩니다. 자,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업망구 이런 말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 첫째, 따라하세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시작. 물리적 형태가 있다. 오래 쓸 수 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오래 쓸 수 있다.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태에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것. 이런 자산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이런 자산들을 다 합쳐서 유형자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형자산. 자, 그렇다면 유형자산 역시 재고자산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정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269쪽을 잠시 펴주시죠. 269쪽. 제가 뭐라 그랬는가? 이 한 달 각 분류별 자산의 정의만 제대로 암기를 해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저처럼 달달달달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산의 정의를 척 보고서 판단만 할 수 있다면 그분 떨어질 걱정 안 할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유형자산의 정의 해놓고 뭐라고 나는가?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269쪽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이렇게 나왔죠? 자,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우리 기업의 주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국제기준서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는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해놓고 타인에 대한 임대 나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임대업을 하는 곳에서만 이게 유형자산이지 임대업이 아닌 곳에서는 잠시 후에 보시면 알지만 이건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러나 이게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시험에 바꿔 나온 건 아닙니다. 유형자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형자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유형자산이란 하고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 뒤에.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기경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자, 이어서 물리적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한 회기경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단순하게 이해를 하려면 유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오래 쓸 수 있다. 이걸로 이해를 하고 이 표현을 기준서 상의 표현으로 할 것 같으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이게 유형자산입니다. 그런데 20쪽에는 없지만 저를 보세요. 유형자산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형자산하고 비슷한 개념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 무형자산. 자, 여기 무형자산은 뭐예요? 무형자산. 일단 무형,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특징이 거의 유형자산과 같습니다만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나간 김에 무형자산의 정의도 살펴보고 오죠. 326쪽 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 강의는 왔다 갔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습장 같은 몇 페이지 오늘 나간 거 표시했다. 그걸 읽으시면 되는데 3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무형자산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는가?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 자,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 긋고 화살표 끌어서 예 해놓고 뭐라고 쓰는가? 개발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개발비. 개발비. 닭발, 소발 말고 개발비.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수익비용 강의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 끝에 B자로 끝난 건 전부 다 비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근데 B자로 끝났지만 비용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어. 개발비.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서 상에 무형자산의 정의는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 자,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들어보세요. 식별 가능하다 이 표현을 우린 다른 말로 분리 가능하다. 필기할 필요 없어요. 절대 필기하지 마세요. 왜 필기하지 말라 그런가? 그거 알 필요도 없지만 이해만 하는 거예요. 분리 가능하다. 그러면 식별 가능하다 이 얘기는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분리 가능하다 이 얘기는 식별 가능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머리 아프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됐어요. 식별 가능하다 얘기는 분리 가능하다. 뭔 얘기냐면은 자, 제가 제 책으로 강의를 하고 있네요. 이 책의 출판권, 판매권은 주식회사 유비온 내의 부크랜드라는 파트에서 이 출판권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 책의 저작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책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고요. 저는 어쩌면은 그런 거 옛날에 한번 그런 분을 봤는데 이게 통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특정 과목인데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분인데 실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강의는 엄청 못해요. 앉아서 강의할 여름 수강생들 그냥 다 나가요. 들어보고 접수할게요 하고 듣는 분은 다 나가요. 실력은 좋아서 책도 기가 막히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대학 서적도 전부 다 그 책 다 베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은 써놓고서 써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둔생활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탁 밖에 나왔어. 서점에 갔어. 그 과목으로 된 책 다 수거합니다. 수거한 다음에 전부 다 뭐냐, 저작권 위반으로 다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각 출판사에서 각 저자들이 받아야 될 인세 있죠? 인세가 전부 그 한 사람한테로 다 들어가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몇 년 강의하다가 은둔생활 몇 년 하다가 책들 여기 보면은 정말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내용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세계 최초란 말 쓸 거예요. 그것도 너가 혼자 개발한 거면 시험이 안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 풀이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쉽게 푸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독창적인 내용은 아무나 베껴 쓰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저랑 친한 사람이 술 한 잔 사주고 주머니 속에 돈 10,000원 찔러 넣어주고, 야, 그 문제 해설 그거 내가 좀 그냥 베꼈으면 안 되냐? 그럼 친한 사람이 알았어 베꼈어 하고 허용할 수 있죠. 이 책에 경제적 교익을 해치지 않고 그것만 분리해서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때 식별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얘 사실은 말뜻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괜히 말뜻 모르면은 괜히 어렵게 느껴질까봐 말뜻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이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돈이? 지금 이게 30년째 제 주머니에 있어.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30년 전에는 여기에 얼마라고 인쇄가 돼 있을까요? 1,000원이라고 인쇄돼 있죠? 아직도 1,000원이네? 근데 화폐 가치는 다르죠. 화폐 가치는 다르지만 아직도 얘는 그냥 1,000원일 뿐이야. 화폐 가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자산, 이게 화폐성 자산이야. 비화폐성 자산은 뭐냐? 화폐 가치가 변하면 그 자산의 가치도 같이 변하는 게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떤 물건을 100만 원에, 작년에는 어떤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올해는 그 물건을 300만 원에 팔고, 내년엔 다시 20만 원에 팔다가 내후년에 다시 10억에 팔고 이렇게. 그때 그 자산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거죠. 비화폐성 자산. 그런데 자, 여기다 밑줄 한번 더 그을래요. 맨 밑에 줄 보면 결과적으로 뒤에 부르는 거 밑줄 그으세요.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과 영업권을 말한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과 영업권을 말한다. 찾으셨나요? 결과적으로 뒤에 맨 아래서 박스 나와 있고 바로 그 위에 결과적으로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과 영업권을 말한다. 자, 여기다 왜 밑줄 그라고 말씀드렸는가? 자, 보세요. 사실은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는 그냥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이제 관세사 시험에서 무형자산의 정의가 지문에 뭐라고 나왔는가?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과 영업권을 말한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거 옳은 질문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 중에서 사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공인회계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경영지도사, 이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무형자산의 정의는 이렇게 해도 옳은 표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형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책 아래다가 무형자산의 예를 써놨어요. 뭐 브랜드명, 재호와 출판 표제 이런 거 나와 있죠?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뭐라고 강의하는가? 개발비랑 말 끝에 무슨 권자로 끝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영업권, 뭐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어업권, 광업권, 차지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출제가 불가능해요. 왜? 무형자산의 정의만 충족되면은 다 무형자산이 될 수 있어. 그 예가 예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예를 쓴 거는 제 책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무형자산은 뭐가 있냐면요, 개발비랑요 말 끝에 권자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요러는 분들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를 들은 것이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저를 볼까요? 지금 무형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를 살펴봤네요. 20페이지 내용에 이어서. 그러면 이거하고 또 유사한 개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는가? 투자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부동산. 이것도 나간 김에 미리 외웁시다. 투자부동산 335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0쪽에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정의가 3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피셨나요? 투자부동산 해놓고,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스가 뭐예요? 리스가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게 리스죠. 그런데 이 리스의 종류는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금융 리스라는 게 있고요, 운용 리스라는 게 있어요. 리스의 종류는 두 가지,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 자, 이때 금융 리스라는 건 뭐냐면, 혹시 죄송하지만 저 1,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로. 1,000원. 큰 돈은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돈 빌려옵니다. 1,000원. 여러분, 이 1,000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 리스 이용자에게 있어요? 리스 제공자에게 있어요? 리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 맞죠? 이거 제 거예요. 나중에 갚을 때 꼭 이 돈으로 갚아야 돼요? 이걸로 갚아도 되잖아. 그쵸? 갚을게요. 이게 금융 리스야.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리스 이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운용 리스는 뭐냐? 계산기 좀 잠깐 빌려줘봐요. 자, 제가 마이크 잡고 촬영하니까 못 가니까 오셔야 돼. 계산기 좀 빌려줘요. 어? 괜찮아요. 뭐 어때? 오셔야지. 그럼 내가 가. 자, 전국적으로 얼굴 좀 팔리라 그랬더니 고개 부서지고 오셨네. 자, 계산기 빌렸었죠. 네. 이거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가? 리스 제공자에게 있어요? 리스 이용자에게 있어요? 리스 제공자에게 있어요? 만약에 리스 이용자에게 있다면 계산기 빌려놓고, 자, 계산기 갚을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금융 리스의 경우는 리스 이용자가 자신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거기 소유자나 이렇게 나서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거랑 같은 말이죠. 리스 이용자 자체가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거라면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기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자, 이때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예는 개발비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말끝에 무슨 권자로 끝나는 거 이렇게 공부하면 이건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요. 정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산의 예 중에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